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평생을 이름 대신 야, 너라고 불리며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며느리가 있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댁 식구들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외도를 묵묵히 견뎌야 했던 여자, 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독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정혜 씨의 귓가에 소름 끼치는 유언 한마디를 남깁니다. 뒷마당. 그 썩은 감나무 아래에 네 인생이 있다. 도대체 그 감나무 아래엔 어떤 비밀이 묻혀 있었을까요? 남편과 시누이들도 눈에 불을 켜고 감나무 밑을 뒤집어 엎게 만든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묻어두면 썩지만 드러내면 무기가 됩니다. 이번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혜 씨를 평창동 사모님이라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사찰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는 시어머니 임순례 여사. 그리고 그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단정한 며느리 정혜 씨.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사이좋은 고부지간이었지요. 하지만 집 담장 안에서 정혜 씨의 진짜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 너 라고 불리는 무수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정혜 씨가 마주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시아버지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똥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뒤척여 드리는 것이 그녀의 신혼생활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병수발을 들었지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시어머니 임순례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혜 씨에게 걸레를 툭 던졌습니다. 네 친정에서 안 가르치더냐?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될 준비부터 해야지. 저기 구석구석 틈새까지 다 깔아.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그날로 네 친정으로 쫓겨날 줄 알아. 그날부터 정혜 씨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갓 지은 밥을 올리는 건 정혜 씨의 몫이었죠. 뜸이 잘 들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밥의 윗부분은 오로지 시어머니의 독차지였습니다. 정혜 씨는 가족들이 다 먹고 남긴 누룽지를 물에 말아 반찬 찌꺼기와 함께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한겨울 고무장갑도 없이 찬물에 빨래를 비비다 손에서 피가 터져 나와도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재수없게 웬 피냐? 그 빨래 다시 해라. 핏물 들면 잘 안 빠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혜 씨를 아프게 한 건 가난한 친정 부모님의 딸 걱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밤 늦은 시간 정혜 씨는 몰래 화장실 구석에 숨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혹여나 정혜 씨가 시댁에서 미움을 받을까봐 먼저 전화를 걸지도 못하셨지요. 정혜 씨가 전화를 걸면 친정엄마는 신호음이 가기가 무섭게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딸의 전화만 기다린 사람처럼요.
정혜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엄마 아빠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하다. 혹시나 우리 때문에 기죽어 사는 건 아니지? 그 말에 정혜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당연하지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 없으면 못 사신다고 하셔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좋은 옷 사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앉아 행복한 척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면 정혜 씨는 그제야 전화를 끊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 없어서 오늘도 그녀는 무수리 옷을 입고 행복한 며느리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집에 오면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애가 없어요. 내 딸보다 더 귀해요. 라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칭찬을 하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면 돌변했습니다. 너 아까 손님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이니? 웃음소리는 왜 그렇게 경박하니? 어디서 무식한 티를 내? 라며 밥상을 뒤엎어버렸지요. 시어머니의 이중성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남편 종구는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사업가라며 거들먹거렸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치맛바람 아래에서 기생하는 무능한 폭군이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그때 종구는 정혜 씨에게 꽤 비싼 원피스를 사주며 말했지요. 야, 오늘은 부엌대기 몸빼 벗고 이거 입어라. 친구들 보이기 창피하니까 화장도 좀 하고. 정혜 씨는 평소와는 다른 남편의 모습에 내심 설렜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이 돌아가자마자 종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야, 너한테 이 옷 안 어울린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야. 괜히 비싼 돈 주고 사왔네. 벗어. 이거 환불해야겠다. 넌 그냥 평소 입던 부엌대기 식모옷이나 다시 입어. 종구는 자신이 사준 옷을 당장 다시 벗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부터 하루만 입히고 반품할 심산이었던 것이지요. 시누이들의 횡포는 또 어떻고요? 시누이들은 허구한 날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와서는 놀고 먹고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뒤치다꺼리는 전부 정혜 씨의 몫이었고요. 해마다 한여름 복날이 되면 시누이들은 아이들의 남편까지 끌고 와 2박 3일 삼계탕 피서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옳게, 닭다리가 좀 질기네. 이거 우리 애들 줄 건데 제대로 삶은 거 맞아? 다시 해와. 시누이들은 멀쩡한 삼계탕을 트집 잡으며 정혜 씨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정혜 씨가 복날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정성껏 끓인 삼계탕이었는데 말이지요. 시누이들에게 정혜 씨를 부려먹고 괴롭히는 일은 오락이자 유흥이었습니다. 그렇게 36년 동안 정혜 씨는 그 집에서 이름 없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이미 피눈물만 가득 고여 있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정혜 씨가 처음부터 무술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꽃처럼 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정혜 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아주 성실한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의 남편인 종구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요. 종구는 병실을 오가는 정혜 씨의 단아한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참한 여자는 처음 봐요.
나랑 결혼하면 정말 호강시켜 줄게요. 맨몸으로 오세요. 저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종구의 끈질긴 구애에 정혜 씨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결같은 이 사람이라면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그게 정혜 씨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사랑에 눈이 멀어 덥석 잡은 손이 36년 시집살이에 미끼였던 것입니다. 결혼 후 종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정혜 씨가 시어머니께 혼나 화장실에서 울고 있으면 남편 종구는 다가와 위로는커녕 혀를 찼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난 네 편 절대 안 들어. 나는 너보다 내 엄마가 중요해. 야, 좀 잘해라. 너 때문에 내 용돈이라도 깎이면 네가 책임질 거야? 종구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구가 밖에서 자신의 사업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일은 사실 시어머니의 건물 관리 업무였습니다. 종구는 그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거액의 현금을 빼돌렸지요. 그 돈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린 여자들과 값비싼 식당, 호텔을 전전하며 외도를 일삼았지요. 정혜 씨는 남편의 핸드폰에 오는 수상한 연락들과 주머니에서 나온 각종 영수증을 보고도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혹여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디서 남편을 의심해? 라며 험악한 욕설과 함께 손찌검이 날아올 테니까요. 정혜 씨는 남편의 배신을 그저 피눈물로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 씨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돈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정혜 씨는 매일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음식을 잘 못 드시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못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종구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멀쩡하신데 왜 환자 취급해? 너 우리 돈이 우스워? 병원비가 얼만데? 남편의 고집에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한 시어머니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가족들은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며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시는데 병실 한가운데서 자식들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지요. 언니가 왜 3층을 가져? 내가 엄마 간병비 보낸 게 얼만데? 그게 왜 네가 보낸 거니? 그거 다 애초에 엄마 돈 빼돌린 거잖아. 첫째 시누이는 정혜 씨의 가방을 병실 바닥에 뒤엎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엄마 금고 비밀번호 알지? 그 안에 인감도장 있잖아. 그거 어디 갔어?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차가운 발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편애했던 자식들은 재산 욕심뿐이었지만 평생 구박만 받은 며느리 정혜 씨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식이 없던 시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평소에 서슬퍼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정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들릴 듯 말 듯한 가녀린 목소리로 정혜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혜야, 뒷마당, 썩은 감나무 아래 아무도 모르게 거길 파보거라. 거기 네 인생이 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을 남기자마자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추태를 부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정혜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윽박질렀지요. 야, 엄마가 마지막에 너한테만 뭐라 그랬어? 빨리 풀어. 통장 어디 있어? 금고 비밀번호 알고 있지? 남편 종구도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정혜 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민정해. 좋게 말할 때 어서 풀어라. 네가 욕심 부린다고 그 돈이 네게 되겠냐? 넌 그냥 우리 집안 몸종이야. 그들은 36년을 밥하고 빨래하고 먼저 돌아가신 시아버지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낸 정혜 씨를 끝까지 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혜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결국 괴물 같은 가족들은 시어머니가 남긴 그 유언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른 채 돈을 찾아 온 집안을 뒤집었지요. 텅 빈 평창동 집에 장판을 들추고 벽지를 뜯어내는 가족들을 보며 정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구나. 새벽 2시, 적막한 평창동 저택의 뒷마당에 정혜 씨가 삽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감나무 밑을 파내려 갔지요. 36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던 감나무였는데 지금은 밑동이 썩어 문드러진 채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주시는 마지막 선물인가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흙을 파던 그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오동나무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물쇠는 이미 사가 있었고 손으로 툭 치니 맥없이 부서졌습니다.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도 현금 뭉치도 없었습니다. 대신 누렇게 빛바랜 일기장 3권과 구식 녹음기,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일기장 하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정혜처럼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이 집안에 들어왔다. 시아비는 나를 무수리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고 내 남편은 그 아비의 잔혹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내 자식들도 아비를 닮아 인간 말종들이다. 종구놈은 주색 잡기에 여념이었고 딸들은 돈밖에 모른다. 정혜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혜 씨는 시아버지가 폭군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혜 씨가 결혼하기 이미 전에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강한 척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엄격하고 악독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자식들에게는 돈줄을 진 권력자로 군림하며 간신히 집안을 지탱해온 것이었지요. 정혜 씨가 결혼식을 한 날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혜가 들어왔다. 눈망울이 맑은 아이다. 하지만 내 아들놈과 딸년들은 독종이다. 내가 정혜를 다정하게 대하면 저 독사 같은 것들이 정혜를 잡아먹으려 들겠지. 차라리 내가 악역이 되자. 내가 정혜를 구박해야 저것들이 정혜를 경계하지 않을 게다. 정혜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법은 이것뿐이구나. 일기장 속에는 자식들의 탐욕으로부터 정혜 씨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려
정혜 씨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고 부동산을 사들였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그것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식들 몰래 진행한 부동산 명의 신탁 해지 서류와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평창동 집도 강남의 빌딩도 이미 법적으로는 10년 전부터 정혜 씨의 소유였습니다. 정혜 씨는 시어머니의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종구는 사람 구실하기 글렀다. 제 처 귀한 줄 모르고 밖으로만 도는 꼴이라니. 술주정뱅이 남봉꾼 지아비를 빼닮았다. 우리 며느리 정혜는 미련할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다. 나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하다. 그래서 더 애틋하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더 모질게 대해야 한다. 내가 정혜를 아끼는 티를 조금이라도 내면 저 독사 같은 딸년들과 아들놈이 정혜를 질투해서 내쫓으려 들겠지. 정혜야, 내가 오늘 네 따귀를 때리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미안하다. 네 이름으로 강남 땅 조금씩 사모으고 있다. 훗날 네가 이 집안에서 당당히 고개 들 날을 위해 내가 앞귀가 되마. 정혜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 뒤에 이런 슬픔이 숨어 있을 줄이야. 마지막 일기는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자식놈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됐구나. 정혜야, 네가 이 일기장을 읽을 때쯤이면 부유한 귀부인이 되어 있을 게다. 내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나눠주지 마라. 그것들은 돈을 주면 더 큰 괴물이 될 뿐이다. 우리 집 대소사를 맡아주는 유 변호사와 의논해라. 유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다. 이제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괴짝 안에는 녹음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엔 정혜 씨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거실에서 나눈 남편과 시누이들의 폐륜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정혜 저녀는 바로 쫓아낼 거야. 남편의 야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유산은 한 푼도 주면 안 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나 내놓으라고 해. 첫째 시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뒤를 이었지요. 저 노인네는 왜 저렇게 오래 살아? 빨리 죽어야 돈이 나오는데. 둘째 시누이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엄마가 너무 오래 살면 우리는 유산도 제대로 못 써보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면 안 돼. 첫째 시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종구의 야비한 웃음소리와 시누이들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정혜 씨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평생 홀로 칼바람을 맞았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고통은 조금도 몰라보고 괴물로 자라는 자식들. 정혜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대신 칼을 휘둘를게요. 저 괴물 같은 것들에게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썩은 감나무 아래 앉아있는 정혜 씨의 눈이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평소처럼 몸빼 바지를 입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36년 동안의 공포와 굴종은 사라지고 오직 용기와 품위만 남아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남편 종구가
내연녀와 대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재산만 정리되면 바로 같이 살 아파트 구할 수 있어. 남편은 정혜 씨가 듣거나 말거나 큰 소리로 통화를 했지만 정혜 씨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어요.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마음껏 꿈꾸렴. 꿈꾸는 건 자유니까. 정혜 씨는 시어머니의 담당 변호사인 유 변호사에게 연락해 모든 서류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남편과 시누이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지요. 정혜 씨는 아주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운을 뗐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뒷마당 감나무 밑을 파보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정혜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이에나들은 대답도 없이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창고에 있는 삽을 하나씩 들고 미친 듯이 흙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먼저 열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지요. 상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덜렁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효도를 많이 한 자식에게 유산을 모두 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이에나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들은 즉시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불효자식이야. 언니가 엄마 돈 빼돌려서 유산 줄이려고 했던 거 다 알아. 엄마가 그걸 모르셨을 줄 알아? 뭐 인연이? 너야말로 엄마 인감도장 훔쳐서 빌딩 담보로 대출 받으려 했잖아. 야 종구, 네가 관리비 맨날 빼돌린 거 나 다 알아. 빼돌리긴 무슨. 그건 진짜 건물 관리비로 쓴 거야. 누나야말로 엄마 빨리 죽어야 한다고 병원에 입원 못 시키게 시간 끌자고 했잖아. 정혜 씨는 거실 구석에서 차를 마시는 척하며 숨겨둔 카메라로 그들의 추악한 고백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륜적인 행각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남편의 내연녀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배를 잔뜩 내밀고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 거만한 태도로 말이지요. 어머, 여기가 오빠네 집이에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오빠 애 가졌거든요. 이제 이 집도 정리될 텐데 짐이나 싸시지 그래요? 언니는 애도 없다면서요? 그러니 소박을 맞지.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정혜 씨의 눈앞에서 잔뜩 불러온 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급히 뛰어들어온 종구가 당황하며 눈치를 살폈지만 정혜 씨는 그저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았네요. 몸은 좀 어때요? 이제 곧 당신에게도 아주 큰 선물이 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도 좋아요. 유산 상속일 날에도 꼭 오세요. 정혜 씨의 뜬금없는 친절한 미소에 내연녀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혜 씨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저들이 스스로 쥐덫에 걸려들었어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 괴물들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드디어 상속 개시일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모인 평창동 저택의 분위기는 법정이나 다름없었지요. 유 변호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종구와 시누이들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만 끝나면 바로 정혜 씨를 쫓아내고 흥청망청 쓸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유 변호사, 빨리 서류 떼. 엄마 빌딩이랑 주식 예금 다 우리 거잖아. 왜 이렇게 꾸물거려? 둘째 신우이의 재촉에 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마디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임순례 여사님은 이미 모든 자산에 대해 공증을 마쳤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물론 가지고 계신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은 전액 민정혜 씨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습니다. 여기 10년 전 작성된 증여 계약서와 공증서류 확인하시지요. 방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종구가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어머니의 친필 서명과 공증인의 직인이 찍힌 완벽한 법적 문서였습니다. 뭐야? 이게 말이 돼? 엄마가 미치지 않고서야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이걸 정혜년한테 다 줬다고? 엄마는 정혜를 싫어했다고. 치매라도 걸렸던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특별유언장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어미로 본 적이 없다. 그들은 그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굶주린 짐승들이었다. 법적으로 내 자식들에게는 상속 결격 사유를 적용한다. 그 증거물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바로 이어서 시어머니가 정혜 씨에게 남긴 각종 녹취록과 얼마 전 정혜 씨가 녹화했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 종구와 신우이의 폐륜적인 대화들이 평창동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종구의 내연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종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접근했는데 재산이 전부 아내 명의인데다 상속 결격으로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정혜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종구의 외도는 명백한 유책 사유였습니다. 정혜 씨는 변호사를 통해 종구가 그동안 시어머니의 건물 관리비를 횡령해 내연녀에게 쓴 영수증, 호텔 결제 내역, 심지어 내연녀의 임신 사실을 입증할 병원 기록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종구 씨, 그동안 당신이 횡령한 돈 다 토해내.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정혜 씨의 단호한 말에 종구는 악을 썼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인데 너 따위가 뭔데 돈을 다 가져가? 하지만 법정의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유 변호사가 추가 제출한 자료에는 남편이 횡령한 돈의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종구는 한순간에 빈털터리 유책 배우자가 되어 맨몸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누이들은 어땠을까요? 물려받을 재산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엄마 앞에서 돈 타령만 안 했어도 유언장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종구가 건물 관리비 빼돌린 것 때문이야. 다 종구가 자초한 일이야. 36년 동안 쌓아온 억보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추악한 싸움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남편 종구와 시누이들이 떠난 평창동 저택은 비로소 고요해졌습니다.
정혜 씨는 그들이 남기고 간 짐들을 모두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정혜 씨는 36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과거는 모두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후 남편 종구와 시누이들의 삶은 말 그대로 시궁창이었습니다. 종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그나마 가진 재산을 모두 압류당했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지요. 지금은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월세방을 옮겨 다닌다고 하더군요. 내연녀에게 양육비도 보내줘야 했으니까요. 시누이들의 신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보증을 서줬다가 빚만 남은 채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남을 짓밟으며 살던 그들이 결국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한편 자유로워진 정혜 씨에게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36년 동안 마음 졸이며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을 모셔오는 것이었지요. 정혜 씨는 넓고 좁은 단칸방에서 딸 걱정만 하시던 부모님을 평창동 저택으로 모셔왔습니다. 처음 저택을 보신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 있어도 되느냐? 며 발을 동동 구르셨지만 정혜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여기서 저랑 같이 살아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 이제 제가 다 할게요.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식탁 위에 산의 진미를 가득 올려놓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차려왔던 밥상을 이제는 미소 지으며 차리게 되었지요. 넓은 거실에 부모님의 웃음소리와 정혜 씨의 밝은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정혜 씨는 부모님과 못다한 시간을 함께하며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느꼈지요. 정혜 씨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임순례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지요. 매년 시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정혜 씨는 감나무 밑에 가장 좋은 고기와 갓 지은 밥을 올립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지요? 저 이제 누룽지 안 먹어요. 매일 아침 제일 맛있는 밥 지어서 어머니 생각하며 먹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악역을 자처하셨던 그 마음, 이제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정혜 씨는 36년의 인내 끝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콩나물 500원에 벌벌 떨며 눈치 보던 정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의 정혜 씨는 부모님을 보살피고 재단 업무를 살피며 매주 주말엔 봉사활동을 하는 진짜 여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약이 되어 정혜 씨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인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뒷마당에도 분명 봄은 옵니다. 어둠 속에 계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썩은 감나무 아래 상자가 묻혀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